안녕. 교과서 진도 특강 통합사회 비상교육의 박미나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16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16강은요 시장경제와 금융 파트 중에서 대단원, 2단원, 시장경제와 금융이라는 대단원 중에서 소단원, 2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요 14강, 15강까지 시장경제와 금융의 소단원 1단원을 공부했어요. 자본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거쳐왔는지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합리적인 선택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15강에 해당되는 핵심 개념 저장 먼저 보고 가셔야겠죠? 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특히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합리적 선택의 한계점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15강에서는요, 선생님이랑 기회비용 구하는 것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비용, 고려하면 안 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죠.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첫 번째, 합리적인 선택이란 최소한의 이것으로 최대한의 이것을 얻는 것이죠. 바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도록 선택하는 것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비용 친구들이라고 하긴 그런데 어쨌거나 그 비용 친구들이 있었죠? 2번이에요.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는 가치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우리는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포기하는 것의 가치 중 이것들을 다 더한 게 기회비용이 아니라 이 가치 중에 가장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라는 거 공부했었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이란 가급적 최대의 비용이라고요? 가급적 많은 돈을 들여서 최소의 편익을 얻도록 하는 거라고요? 아니죠. 바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게 하는 거기 때문에 3번은 잘못된 제시문이 됩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은 사회 전체적으로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 때도 있었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구성의 역설, 구성의 모순, 절약의 역설, 저축의 역설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이에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규범을 어겨 문제가 되는 경우도 나타났었죠. 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핵심 개념 저장을 끝내고요. 우리가 오늘은 과연 무엇을 공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15강과 14강 시장경제와 금융 파트를 들어갈 때부터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은 개념 요소가 정말 많고 여러분의 학교 시험에서 교과서로는 단 한 문단일지라도 시험 문제로는 굉장히 어렵게 구성될 수 있는 킬러 문항들이 많다라고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왜 이렇게 단원을 좀 헷갈리면서까지 여기저기 조금 섞어가면서까지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모두 다 좀 학교 시험을 차근차근 준비하기 위함이다라고 마음을 좀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일단은 시장경제와 경제주체의 역할 중에서 시장의 한계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요. 우리 이 부분이요, 시장의 한계와 경제주체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시장의 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이 한계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시장경제 참여자 중 특히 정부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공부를 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요, 나머지 시장경제 참여자들이 하는 역할은요, 뒤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16강이 아니라 17강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쪼개서 공부하는 이유는요,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시장경제의 한계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 한계점에 바로 덧붙여서 정부가 하는 일을 공부하면요, 굉장히 이해도가 빨라져요. 다시 한 번 더요. 정부가 하는 일은요, 사실은 시장경제의 한계점을 조금 보완하기 위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한계를 배우고 바로 시장경제 참여자 중에서 정부만 딱 띄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 오늘은 시장경제의 한계점 그리고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공부할 거라는 거 미리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1단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단계를 들어가기 전에 약간 뭔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 눈과 귀, 귀는 아니겠구나. 여러분의 눈을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죠? 힐링할 수 있는 시간 잠깐 가져볼까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뉴욕의 맨하튼에 있는 센트럴파크라고 해요.
여기에 가면은 선생님이 예전에 여기를 가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진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꼭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막 산책로도 있고요. 보이시나요? 중간에 아이스링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동물원도 있대요. 그리고 약간 규모가 큰 호수도 있어서 사람들이 막 뉴욕의 허파라고 부를 정도로 큰 도심 속에서 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라고 해요. 근데 이 공원을 한 기업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뉴욕시에서 보조금을 일부 지급하고 그 다음에 한 민간 단체는 아니고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라고 해요. 다시 이 공원이 많은 사람한테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는 이 공원이 한 기업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요. 정부의 도움을 조금 받고 그리고 비영리 단체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운영된대요. 왜? 일반 기업들은 이러한 공원을 운영하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오늘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정답을 얘기해주면요. 사실 이 공원 들어갈 때 돈을 안 낸대요. 그리고 내가 공원을 이용한다고 옆에 사람이 이용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 추구에 불리하기 때문에 굳이 공원을 운영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구나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면서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일단은 시장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시장의 한계점이 알려면요. 시장의 의미와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겠죠. 제일 첫 번째 시장의 의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시장이란 여러분이 생각하는 뭔가 오일장? 편의점 이런 거 떠올리셔도 되지만 그 약간 협소한 작은 의미고요. 우리가 경제에서 배우는 시장의 의미는 상품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조금 더 쉬운 말로 할게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거래하는 장소를 시장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만나는 곳을 바로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시장이 하는 일은요. 제일 첫 번째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약간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시장이 없다면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공간이 없다면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될 거예요. 즉 시간도 많이 벌리고요. 그에 해당하는 비용도 벌이게 될 겁니다. 따라서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주고요. 특화와 교환을 가능하게 해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장이 하는 일은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특히 무엇을 통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는 거냐면요. 바로 가격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부터요. 선생님이 아마도 14강이었던 것 같아요.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집중하자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쉬운 말로 설명하면요. 결국에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배분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의미가 뭐냐면요. 정말 필요한 만큼이 요만큼이다. 그리고 필요한 곳이 여기다. 그럼 필요한 곳에 딱 필요한 만큼만 배분되는 것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미리 얘기할까요? 우리가 오늘 배울 시장의 한계점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배분되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요. 필요한 곳에 딱 필요한 만큼만 배분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해요.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더 적게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어쨌거나요. 시장은 가격을 통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장의 기능이었고요. 이제 우리 지금부터는요. 시장의 한계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시장의 한계점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머릿속에 말랑말랑하게 4가지 넣어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오늘의 조금 더 넓은 주제는
시장의 한계점이에요. 시장의 한계점 우리 몇 개 배울 거냐면요. 총 4가지 배울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할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장의 한계점에 대해서 제시문이라든지 사례가 나왔을 때 이게 어떤 한계점에 어떤 한계점에 해당되는 건지 떠올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시장의 한계점 4가지가 머릿속에 있어야겠죠. 제일 첫 번째 한계점입니다. 바로 독과점 문제예요. 독과점은요, 약간의 합성어가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합쳐진 용어예요. 무엇이 합쳐진 용어냐면요, 바로 제일 첫 번째 시장에 하나의 공급자만 존재하는 상태예요. 우리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독점이라고 해요. 또는 시장에 소수의 몇 개밖에 안 되는 공급자만 존재하는 상태를 과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점, 과점 합쳐서 독과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약간 비현실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선생님이 좀 약간 비현실적인 상황을 여러분에게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학교 앞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뭐라고요? 떡볶이라고요. 선생님이 오늘도 사실 오면서 이렇게 떡볶이를 먹고 왔는데 어쨌거나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인데 여러분의 학교 앞에 떡볶이 가게가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좀 약간 비현실적인 가정한다라고 했죠. 여러분은 학교를 끝나면은 교문 밖에 나오면서 떡볶이를 사 먹고 가는 게 늘 일상이에요. 그냥 루틴이에요, 루틴. 늘 그냥 떡볶이 사 먹고 집에 가야 돼요. 약간 비현실적이지만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떡볶이 가게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한 개. 그럼 그 떡볶이 가게 사장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차피 이 학생들이 우리 가게를 거쳐서 떡볶이를 사 먹는 거라면은 내가 떡볶이를 조금만 줘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내가 가격을 올려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떡볶이를 공급하는 곳이 2군데, 3군데, 4군데 조금밖에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요, 경쟁할 때보다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격이나 생산량을 임의로 조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경쟁할 때보다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서로 힘을 합쳐서 가격과 생산량을 임의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잘 보세요. 담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담자가요, 약간 이 합자가요, 모이는 거고요. 담자는 말하는 거예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사례처럼요. 떡볶이를 판매하는 2군데, 3군데, 4군데의 가게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그냥 경쟁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격과 생산량을 임의로 조정하자라고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저 학교 학생들은 우리 아니면 먹을 곳이 없잖아. 우리끼리 힘을 똘똘 합쳐서 한번 가격을 조정해볼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요, 가격을 어떻게 조정할까요? 담합을 한다면. 그렇죠. 바로 담합을 하게 된다면은 가격은 인상하고요. 상승시키고요. 생산량은 줄이는 방향으로 담합이 일어날 겁니다. 이 경우 문제점은 과연 무엇이 일어날까요? 그쵸. 소비자의 경우는요, 이전에 비해서 더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을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 학교 앞에서 학교가 끝나고 이제 교문 밖에 나갔어요. 예전에 비해서 담합을 하는 경우에요. 가격도 올라가고 예전에 비해서 적은 떡볶이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소비자는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장의 한계점, 독과점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2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는요, 공공재 공급 부족의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제일 초반에 수업을 시작할 때 이 부분, 공원을 보면서 우리 조금 눈을 힐링해볼까요?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공원이 대표적인 공공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요, 공공재 공급 부족 문제가 나타나는데 공공재가 뭔지를 알아야지 왜 부족 문제가 나타나는지도 알 수 있겠죠? 들어갈게요. 공공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선생님이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학교 시험에서 어렵게 나온다면은 요 단어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우리 일단 공공재와 상관없이 알고 가야 되는 단어 한 번만 적어볼게요. 바로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는요,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일 첫 번째 배제성은 우리의 배제하다 이런 의미 알아요? 배제하다.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배제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배제하는 거냐면요,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돈 안 냈어? 넌 그럼 사용할 수 없어 라고 배제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돈을 내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 번 더요. 배제성은요, 돈을 안 낸 사람은 너 이용 못해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배제성의 의미는요,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 이용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경합성은요, 약간 경합의 의미 알고 계시죠? 뭔가 부딪힌다, 경쟁을 한다, 약간 이런 뉘앙스잖아요. 말 그대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내가 소비하면은 뒤에 사람은 소비에 제한을 받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한 사람이 일정 양을 소비하면요, 뒤에 사람은 소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경합성이라고요. 이 얘기를 왜 했냐고요? 잘 보세요. 공공재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여기다가 한 글자씩만 더 쓸게요. 공공재는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공공재는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제일 첫 번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바로 이 부분이요, 비배제성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배제성 의미가 뭐라 그랬죠?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있어 이거였죠. 비배제성은요,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한 사람이 사용하여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즉,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경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번의 내용이 비경합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공원, 가로등, 국방, 치안 서비스가 되는 거죠. 선생님, 앞에 사례에서도 얘기를 썼는데요, 이런 것을 공공재라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만들어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돈을 내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요, 열심히 생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따라서 공공재가 기업의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생산되지 않으므로 이제부터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시장 경제에서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되기 어렵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원하는 양만큼 공공재가 딱 생산되지 않는 거죠. 그것보다 적게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 공급 부족 문제 역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한계점, 공공재 공급 부족 문제까지 끝내고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사례 살짝만 언급을 해볼게요. 우리 교과서에 이 록펠러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어요.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석유 회사를 막 인수하고 막 합병하면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뭐냐면요, 석유 가격을요, 갤런이었나요? 그 정도 단위였던 것 같은데 1갤런당 30센트를 하던 가격을 6센트로 낮췄대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한 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록펠러, 니네 회사 당장 해산해! 니네 회사 당장 없애버려야겠어. 약간 과격하게 얘기하면 니네 회사 당장 해산해! 없애버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도대체 가격을 내렸는데도 왜 미국 정부는 이 회사를 강제적으로 해산을 시키고 강제적으로 분할시켰을까요? 다시 한 번 더요. 가격을 내렸다니까요. 가격을 내렸는데 왜 분할시켰냐면요, 이 록펠러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려는 마음으로 가격을 낮춘 게 아니라 다른 경쟁자들을 경쟁에서 떨구기 위해서, 즉 시장의 점유율을 혼자서 다 가지고 나머지 경쟁자들이 쫓아올 수 없을 만큼 만들어 버리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의해서 제재를 받은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의 교과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시장경제 한계로 넘어가기 전에요. 사실 세 번째 시장경제 한계점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지금까지 배운 거 복습해 볼게요. 시장의 한계점 두 가지 공부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뭐 공부했죠? 독과점 문제 공부를 했습니다. 독과점 문제, 독점이나
과점의 경우에 담합과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가격과 생산량을 임의 조정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내용 공부했었죠. 두 번째 시장의 한계 뭐 공부했었죠? 그렇죠. 공공재 공급 부족 과잉. 그쵸. 부족의 문제를 공부했습니다. 공공재 뭐라고요? 비경합성, 비배째성이라고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요. 돈을 안 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윤 추구가 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원하는 양보다 적게 발생한다고요. 여기까지 해서 시장의 한계 두 가지를 공부했고요. 이제 선생님 살짝 일부러 보여줬었는데 세 번째 시장의 한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장의 한계는요. 바로 외부 효과 문제인데요. 이 외부 효과는요. 시험 문제에서 단독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물론 독과점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단독으로 나올 수 있지만 특히 외부 효과는 단독으로 여러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우리 뒤에 가서 시장 참여자의 역할 중에 정부에 대해서 공부할 거잖아요. 정부와 연결시켜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들어갈게요. 자,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외부 효과가 뭔지 알아야겠죠.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경제 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이익을 주면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이익을 주었어. 그런 경우에 대가를 받아야겠죠. 이해됐어요?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이익을 줬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반대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요. 그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눈을 크게 뜨고 잘 보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혔는데 대가를 받지도 않고 대가를 치르지도 않는 현상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이 외부 효과는요. 효율적인 경제 활동을 방해해요. 즉 효율적이 뭐라 그랬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딱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배분되는 건데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많거나 적게 생산돼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이 많이 오해하는 게 선생님 많이 발생하면 좋은 거잖아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만큼만 발생하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필요한 것보다 많거나 적게 생산되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부터 천천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 뭐라고요? 내가 무언가 타인에게 이익을 주었으면은 대가를 받아야 되고 내가 피해를 줬으면은 미안합니다라고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이걸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첫 번째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이거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외부 효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외부 경제를 외부 효과와 외부 불경제로 나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외부 효과 안에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외부 경제가 뭔지 볼게요. 외부 경제는요. 어떤 주체의 경제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우리 동네에 화단도 막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등교하는 길에 맨날 이렇게 쓸고 등교하는 길 막 꽃도 심고 예쁜 나무도 심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더 열심히 꽃길을 꾸미려는 경제적 유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꽃길을 열심히 꾸며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해하는데 나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해. 안 해. 열심히 하면 뭐해. 대가도 못 받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익을 받았는데 보상을 못 받아. 계속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겠죠. 따라서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많이 생산될까요? 적게 생산될까요? 그렇죠. 사회에서 원하는 양보다 적게 생산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 번 더요. 대가를 받아야지 조금 더 원하는 만큼 생산할 수 있는데 이익을 주어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우예요.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어떤 사람의 경제활동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해요? 미안합니다 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매연을 내보내요.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매연을 막 내보내도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데도
이 매연을 내뿜는 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라든지, 물론 진짜 사과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보상비 이런 거겠죠. 미안하다라고 하는 보상비라든지 혹은 매연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연을 내보내서 다른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해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굳이 내가 줄일 유인이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펑펑 써도 이거에 대한 제재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보세요. 사회적 적정 수준만큼 딱 생산돼야지 효율적인 건데 그것보다 적게 생산되기도 하고요. 그것보다 많이 생산되는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걸 바로 외부 효과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외워볼게요. 외부 효과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외부 경제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외부 불경제라고요. 그 선생님이 지은 이유가 있었어요. 외부 경제를